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자, 이 차량을 타면서 느꼈던 점은 장단점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곧 장점이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다 보면은 내가 왜 샀지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러니까 또 잘 샀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년 6개월 전쯤에 구매한 이제 갓 38,000km를 주행한 따끈따끈한 현대의 신차 뉴클릭을 타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용으로 차량이 급하게 필요했었어요. 차를 막 이것저것 재고 고르고 보러 가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 선택지에 있던 차량이 현대자동차의 한 15년식 6만 킬로를 주행한 해치백 모델의 액센트 위트 디젤 모델이 최종 선택지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비싸다고 하도 막 뭐라 그러셔가지고 가격이 730만원 정도였어요. 730만원 스마트 모델, 완전 깡통 모델이었고 그때는 시세가 그랬었어요. 그것도 싼 편이었어요. 매물이 천안에 있었거든요. 일요일날 아버지하고 같이 보기로 했는데 그 보러 가기로 한 전날까지도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차량이 비싸다고. 그래서 그 전날에 엔카나 뭐 이런 데를 뒤지다가 이 차량을 운명처럼 발견하게 된 거예요. 2009년식인데 주행거리가 그때 당시에 22,000km였던 거예요. 거의 뭐 국보급 주행거리죠. 개인 매물이었고요. 인천에서 개인 매물도 좀 위험하지만은 뭐랄까 그 사진이라던가 그 상품 설명 써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그 약간 사기의 냄새가 나진 않아가지고 바로 연락해서 다음날에 천안에 액센트 모델을 보러 가기로 했다가 급하게 이제 이걸로 선회를 한 거죠. 이 클릭을 먼저 봐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천안에 있는 액센트 매물을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 매물을 보러 간 아침에도 저는 사실 내심 이 차량의 상태가 안 좋길 바랬어요. 너무 사기 싫었거든. 왜냐면 장거리 많이 뛰고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연비 좋은 액센트 디젤 사지. 또 소형 디젤이기 때문에 쥐지고 볶고 해도 연비도 잘 나오지, 출력도 잘 나오지. 여러모로 그 차량이 훨씬 더 끌렸는데 그냥 가격이 한 700만원, 800만원 선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싫어하셨었죠. 엄마는 그 차 사시는 거 오케이 하셨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엔진의 부조라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동승했는데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도 전혀 잡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차 상태가 굉장히 좋아. 진짜 이거는 22,000km 뛴 차량이 맞는 거예요. 계기판 조작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미 그걸 카 히스토리를 떼봤죠. 떼봤는데 정기검사나 이런 거 받을 때 키로수를 보니까 딱 조작된 게 아니더라고요. 차량 상태가 괜찮아서 가격이 또 350만원 디스카운트해서 330에 주고 샀는데, 그래서 20만원 거기서 더 애누리를 해주셔서 330에 샀죠. 그때 사온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왜 후회가 되냐면요, 차가 너무 멀쩡해요. 이 차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점이고 단점이고 단점이고 장점이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차량이에요. 장점은 너무 쌩쌩하다이고 단점은 너무 쌩쌩해가지고 망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단점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이 차량은 장단점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좀 특징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특징이 곧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외관을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는 경차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800cc 마티즈 1 시대 때는 그 경차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이 차량이 조금 더 크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모닝이 나오고 나서 경차가 1000cc로 이제 향상이 됐잖아요. 배기량하고 크기가. 그 향상된 모닝하고 스파크, 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하고 같이 주차되어 있는 걸 비교하면은 솔직히 외관상으로는 크기상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예요. 근데 실내 타면은 실내 공간도 그렇게 아마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이 실내가 주는 개방감이라던가 그런 게 훨씬 뻥 뚫려 있고, 그래서 실내는 좀 공간이 넓은 느낌이 나요. 아마 조금 더 넓겠죠, 경차보다는. 이 차량을 처음 매수했었을 때는 참 걱정이 많았었어요. 10년이 넘은 차지만은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량을 타고 당장 장거리를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한 1개월 정도까지는 엄청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1개월 돌아다니면서 이 차량이 상태가 좋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 중고차를 샀었을 때 아마 그 1개월이 가장 큰 고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일단은 크기가 굉장히 콤팩트합니다. 거의 경차나 다름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골목길이라던가 주차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도 그냥 아무데나 쑥쑥 지나갈 수 있고, 주차 같은 경우에도 그 좁은 공간들 있잖아요. 뭐 SUV라던가 뭐 아반떼, 트렁크가 있는 차량들, 뭐 하여튼 이거보다 큰 차량들이 못 되는 그런 평행 주차 공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이 차량은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편하지만은 이제 다른 차량들과 엉겼었을 때 도로 위에서는 굉장히 진짜 그것 때문에 저 차 팔고 싶은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무시를 너무 많이 당해요, 이 차량은. 그 뭐 친구들이 뭐 왜 이런 차 샀냐고 조롱하고 뭐 그런 무시가 아니고, 도로에서 이제 엄청 껴주지도 않고요. 분명히 제가 양보해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골목길 같은 데서 맞은편에 이렇게 맞붙는 상황이 오면은 부대뽀로 다 밀어요, 그냥. 그런 경우가 거의 한 80%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는 저 그냥 덤프트럭 이런 거 사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는 거, 다 밀어버리게 그냥. 이 차가 작기도 작은데 오래되고 너무 구닥다리처럼 보이니까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를 살 때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좀 나이 많고 느긋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 제가 말한 작은 차에서 무시당하는, 작은 차에서 무대뽀로 밀고 들어오고 안 껴주고, 이 차량을 몰고 나오면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경험해요. 네. 자, 그 다음 특징으로는 엔진 출력인데, 이게 경차 같지만은 경차보다 잘 나가는데 소형차지만은 소형차 같지 않은 출력을 자랑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출력을 자랑하거든요. 아싸리 경차 혜택이라도 받으면은 안 억울하겠는데, 경차 혜택도 못 받는데 경차 같으면서 경차는 아니고 소형차인데 소형차 같으면서 소형차도 아니고, 대신 운전하는 재미는 비슷한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탑1, 운전이 참 재밌다. 이 재밌는 게 뭐 펀치력 있는 가속력, 뭐 빠릿빠릿한 선회력, 뭐 그런 것 때문에 재밌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차를 운전하는 느낌을 주게 해주는, 차하고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차량은 주거든요. 그 이유가 엔진 격벽에 대한 방음이 정말 안 돼 있어요. 엔진음이 거의 그대로 그냥 RPM 좀 한 3000rpm 가면은 그대로 다 유입이 돼요. 지금 아반떼 AD로 예를 들면은 한 4500, 5000rpm 정도 넘겨야 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3000rpm 넘을 때부터 나는 거죠. 지금 오토 미션인데 4단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걸 때 엔진 브레이크 거는 느낌이 팍팍 나요. 지금은 오토 미션도 기본 6단, 조금 더 좋은 차량은 7단, 8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걸려고 그러면은 패들 시프트라던가 기어 레버를 따다다다닥 해야지, 그래야 이제 뭐 엔진 브레이크 거는 느낌도 나고 시프트 다운 하는 느낌도 나는데, 요거는 4단에서 오버드라이브 한번 버튼 누르면 3단으로 나오고, 거기서 기어 레버를 한 단 내리면 2단, 거기서 한 단 더 내리면 1단인데 1단까지는 넣을 일이 없고요. 1단은 정말 내리막 아니고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변속 충격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단 한 단 내려올 때마다 RPM이 빵빵빵 이렇게 솟구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운전하는 재미가 나요. 또 가속할 때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대한 그런 충격 흡수가 덜하기 때문에 노면도 그대로 올라오고, 물론 차고 높이가 있어서 그렇게 막 다 올라진 않지만은 풍절음도 들리지, 엔진 격벽이다 엔진 소음도 심하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뤄봤었을 때 정말 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요즘 차들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그러니까 무음이잖아요. 차를 운전해도 엔진 소음도 별로 없고 뭐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히 가기 때문에 운전하는 맛이 안 나는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요즘 차량들처럼 뭐 에코 모드, 스마트, 스포츠 요런 모드 없어요. 그냥 내 발로 RPM을 조절하고, 수동이 아니지만은 비록 요 기어 레버로 RPM을 통제하고, 그런 걸로 내 스스로 스포츠 모드를 만들고 에코 모드를 만들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진짜 운전하는 거죠. 기교 없이. 그렇다 보니까 연비도 제가 뭐 RPM을 높긴 사용 안 하지만 3000rpm까지는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의 경우에는 3000rpm 가면은 좀 높은 RPM에 속해요. 왜냐면은 이 차량의 최대 토크가 한 3000rpm 3100이었나 3200이었나 3000 초반 언저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3000rpm 이상 넘어가도 어차피 그거는 밟아도 밟는 게 아니다. 연비도 거의 뭐 이게 RPM을 높여서 경쾌하게 주행을 하나, 그냥 뭐 빌빌대면서 주행을 하나, 연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에코 모드 뭐 이런 모드가 따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항상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 구형 차들의 특징 같은데, 그냥 일단 엔진 시동 걸어가지고 굴러가면은 그게 뭐 천천히 가든 빠르게 가든 뭐 후리든 조지든 고정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차량들은 막 전자적으로 제어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천천히 달리거나 뭐 정속 주행하거나 그러면 막 개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기본적으로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 값을 월등히 뛰어넘지 않는 한은 RPM을 높게 쓰던 그냥 적게 써서 빌빌거리면서 다니던 연비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다 깨달았냐면요, 이 차량이 굉장히 답답해, 출력이. 근데 연비를 어떻게든 조금 더 좋게 타보겠다고 빌빌대면서 탔는데 어느 순간 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막 3000rpm까지 놀리고 변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타는데, 그렇게 몇 번 타봤는데 사실상 연비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RPM 올리면서 타고 다니죠. 그냥 재밌어요. 그렇게 타고 다니면은 거의 오토매틱인데 오토매틱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미션도 요즘 차량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패들 시프트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3단에서 5000rpm인데 마이너스 1단 내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기계가 그냥 맞거든요. 그런데 얘는 느껴보니까 그런 게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2단에서 5000rpm인데 1단으로 내리면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엔진이 뻗던가 미션이 뻗던가 둘 중 하나일 것 같은 그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다 느꼈냐면요, 시프트 다운을 하는데 가끔씩 얘가 기어가 안 들어갈 때가 있거나 뭐 그렇더라고요. 요즘 나온 차량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프트 다운 해가지고 안 들어갈 거면 아예 그냥 전자적으로 막던가 그랬을 텐데, 얘는 약간 오토인데 좀 원초적인 오토, 좀 수동 같은 오토예요. 얘는 기술력이 보완되지 않은 오토, 그런 오토겠죠. 3단에서 2단으로 시프트 다운을 하잖아요. 어쩔 때는 기어가 바로 안 맞물릴 경우가 있거든요. 수동으로 치면은 3단에서 N 중립, 그 다음에 2단 요걸 천천히 뭐 하는 그런 과정 같은데, 거기서 엑셀을 밟으면 애가 공회전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오토미션에서 가능한가?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감각을 많이 학습을 했죠, 제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엑셀을 안 밟고 뛰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RPM을 올려서 변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타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좀 얘가 오토미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기어가 안 들어갈 거면 애초에 막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특이하더라고요. 2단, 3단은 따로 여기 변속 레버에 없거든요. 기어 옆에 오버드라이브라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3단까지만 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2단, 3단, 4단 그 지하주차장 같은 거 내려갈 때는 L, 1단 수동처럼 거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제 차 처음 타면은 수동인 줄 알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더러도 있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매뉴얼처럼 기어를 쓰느냐, 기어가 4단이기 때문에 기어마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깊게 밟지 않는 한 이 친구는 낮은 RPM에서 변속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낮은 RPM에서 변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변속하고 나면은 얘가 엔진에 힘이 딸려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변속할 타이밍은 아닌데 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어를 2단, 3단 매뉴얼처럼 통제해서 하면은 RPM을 조금 더 높여서 변속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RPM을 높게 써도 연비가 안 떨어지는 게 이게 아마 이 차량의 적정 그런 변속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3000 RPM 이상은 못 넘겨요. 제가 딱 한두 번, 제가 차를 인수하고 한 2번 정도 그렇게 타봤는데 처음 인수를 맨 처음에 했었을 때 차가 너무 안 나가서 기를 한번 내주겠다고 풀악셀을 쳐봤는데 정말 안 나가고요. 스파크 풀악셀 밟는 거하고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자,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비벼볼 수 있는 구간이 3000rpm 부근, 그때 말고는 이 차량의 뭐 펀치력이라던가 그런 거 기대할 수 없고요. 그 구간이더라도 이 차량 내에서 펀치력이지 그냥 아마 옆에 보면은 다른 차량들 평온하게 가속하는 그 정도하고 똑같을 거예요. 딱 그 구간에서만 즐길 수 있다. 4단 넘어가서는 거의 가속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고속도로에서 가속해서 어떤 차를 앞질르겠다 그런 거는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고속도로에서도 답답한 점이 뭐냐면은 앞 차량이 좀 제 차량 속도하고 안 맞게 가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해서 추월하려고 그러면은 그제서야 그 차가 가속을 하는 거야. 내 차는 껴주기 싫은가 보죠. 내 차한테 뭐 이렇게 뒤지기는 싫은가 보죠. 그걸 그때 가속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차량의 가속으로는 그 어떤 차도 딸 수가 없거든. 그러면은 또 그 차 뒤로 가. 그럼 그 차 뒤로 가가지고 또 상황 보다가 또 차선 변경해서 추월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제서야 또 가속을 해. 그 스트레스 받죠. 내가 가속을 해서 추월을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할아버지 스타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요즘 차량들은 출력들이 뭐 워낙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밟는 대로 나가고 멈추는 대로 멈추고.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냐? 뭔가 좀 잘못된 기분이 드는데? 저 뭐 해넘이 본다고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모이나 보네? 빨리 빠져나가겠다. 1월 1일에 못 보니까 1월 2일 날 이렇게 다들 보러 온 건가? 아니, 저는 뭐 여기 자주 오는 장소고 자주 보던 데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사람 많은 때 와서 또 봐야 되나. 바로 나가겠습니다. 차량 작은 게 단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장점도 설명드렸었는데 차량이 작아서 오히려 저한테 끼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차량이 콤팩트하기 때문에 밀착을 시키려면 얼마든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뭐 버스라던가 아니면 저런 벤츠, 좀 고급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제 앞에서 뭐 얌체처럼 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블로킹 하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물론 그 안 껴준다는 게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말고요. 그런 차량들은 당연히 껴드리고 좀 얌체가 시켜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오히려 내가 끼기는 어렵지만은 또 끼는 걸 막는 거는 이 차량이 쉽습니다. 그 대신 이제 차가 찔끔찔끔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앞 차량과 거리가 갑자기 벌어질 때 가속을 하면서 그 차량을 이제 블락킹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뚫리는 거야. 이 차량은 열심히 이제 작은 콤팩트함으로 그 얌체를 막았다가
앞에서 갑자기 차 간격이 벌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밀리는 거죠. 차가 작아서 이렇게 막 다른 차들하고 엉겨붙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최근에 한번 강남에서 한 몇 시간씩 돌아댈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1년 6개월 만에 뽕을 뽑은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빛을 발했었어요. 그때 한번 뽕 뽑았으니까 이제 팔아도 여한이 없다. 차가 도저히 뭐 망가질 데가 없어요. 망가질 데가. 제 차량은 알파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알파 엔진이 엄청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스쿠프 때부터 사용되던 엔진인데 개량되고 하다가 이 차량까지 들어왔고, 이 차량 다음에 그 신형 베르나 거기까지 들어갔으려나? 이 유서 깊은 그런 구식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하고 또 정비도 용이하고 내구성 좋고, 근데 아직 38,000km밖에 안 뛰었고 쌩쌩하죠. 아주 그냥. 지금 정비를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저기 뒤에 브레이크 드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타이밍 벨트, 뭐 댐퍼 풀리, 서머스텐, 뭐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안 보고 타고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차를 뭐 5년 동안 탈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한 길게 타봐 1년 더 타지 않을까 싶은데, 그 1년 더 타고자 뭐 이런 정비를 하고 탄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그 정비한 걸로 대팔 때 가격 쳐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로 타고 있냐, 타다가 퍼지면은 그냥 뭐 퍼지는 거지, 폐차하지, 뭐 그런 마인드로 정비 안 하고 타고 있긴 한데, 물론 안전과 직결된 거는 바로바로 정비를 합니다. 가져오자마자 엔진오일도 바로 교체했고요. 주기적으로 6개월, 그 다음에 5,000km마다 교환하고 있었고, 타이어도 교환을 거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경화가 돼서 갈라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네 짝 다 신품으로 교환해줬고, 안전,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하되 한 70만원 그 정도만 투자하면은 신차나 다름없는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타고 싶진 않아요. 네. 이 차를 타면서 너무 그 도로에서 무시받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은 세월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막 불려 타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쟤는 3000rpm입니다. 근데 처음 인수했을 때는 이 3000rpm 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3000rpm에서 뭐 정도껏 굉음이 나야지 이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 또래보다는 아싸리 더 그냥 20대 초반, 완전 이제 20살 초반, 혹은 30대 중반, 뭐 아니면 지방에서 말 그대로 출퇴근 용도, 뭐 그런 용도로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 이제 사회초년생들한테는 하차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 차량을 맨 처음 탔었을 때는 굉장히 좀 창피했어요. 물론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저를 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은 그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더군다나 썬팅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썬팅이 그 인스타 감성 썬팅이 돼 있거든요. 지금 빛이 약간 필터가 적용돼 있어서 이 차량으로 해나 하늘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타고 가다가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야씨 노을 예쁘다 해가지고 열어서 보면은 그 제 필터 적용해서 본 그게 아닌가. 내리막길에 한 150km까지는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평지에서 그렇게 막 가속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정말 내리막 심한 데서 150까지 나가긴 나가는데 그렇게 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엔진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탈 수가 없어요. 외근 많이 다닐 때야 그래도 막 130, 140km까지 막 이렇게 달리긴 했는데, 이제는 그냥 100km, 딱 100km까지만 달려요. 110도 시끄러워서 막 그렇게 달리고 싶진 않고,
한 100km에서 110km 사이로 맞춰놓고 달리면은 핸들에 손 살짝 얹어놓고 가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 차. 네. 핸들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2009년식까지만 파워 오일, 그 원초적인 핸들이 들어간 거고, 마지막 단종되기 전에 2010년식인가? 그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MDPS, 뭐 기계식 그 핸들이 들어갔거든요. 그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감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은 그 기계식이 아닌 진짜 파워 오일, 유압식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핸들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제 엄마 차 타고 영광 왕복해도 차량의 승차감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건 느꼈지만은 핸들만큼은 진짜 이게 명품 핸들. 그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무퍼 핸들처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비소라던가 그 다른 분들이 제 차를 잠깐 이제 리프트에 올리거나 할 때 핸들을 못 돌리시더라고요. 안 돌아가니까. 무파워 같은 경우에 바퀴를 살짝 굴려야지 이게 핸들이 돌아가잖아요. 군대에서 무파워 두돈반 뭐 그런 걸 많이 몰아봤기 때문에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처음에 진짜 핸들 무거워가지고 막 팔에 알배기기도 했어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고 핸들 돌리다가 팔에 알배겼다니까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뜨겁잖아요. 뜨겁고 그래서 이게 핸들에 땀 차고 하면은 이게 또 마찰력이 또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핸들이 힘주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물집도 잡히고 막 그랬어요. 여기 핸들 무거운 게 무거운 거라면 단점인데 또 그 무거운 만큼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차가 참 그렇다니까. 장점 단점이 공존해요. 애매모호해. 차가 작아가지고 주차를 막 요리조리 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긴 했는데, 차를 멈춘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작음에도 행동 반경이 주차 같은 거 할 때는 의외로 커서 왔다 갔다 앞뒤로 막 찌끈 뺐다가 전진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실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낮 시간에 먼저 찍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해가 떨어져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보일지 모르겠네요. 후레쉬를 켜야 되나? 자, 38,000km 주행한 거 맞고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제 말씀드린 요거 핸들, 요 핸들은 현대에서 많이 사용됐죠. 뭐 투스카니, 그 다음에 뭐 최종형 베르나, 여러 핸들에 쓰였습니다. 근데 단 다르다고 하면은 요 재질, 이 반영구적일 것 같은 재질, 평생 가도 안 썩을 것 같은 요 재질, 정말 이 반영구적인 재질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하이그로시, 뭐 유광 그런 제품들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데 반해 유광의 재질이 하나도 안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그 다음에 뭐 기스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고 연식 대비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요즘 누가 CD, MP3, aux, 블루투스 그런 걸로 노래 듣습니까? 요즘 대세는 여기 테이프 아닙니까? 테이프? 신곡들로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최신가요. 그 다음에 여기 수납 공간도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최신가요 네트워크. 당신은 모르실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라면 98 X세대 최신가요. 최신 가요들로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테이프방에서 옛날에 진짜 산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거 지금 다시 듣고 있는데, 요 아날로그 감성, 요즘은 듣기 싫은 노래 나오면은 다음 곡 버튼 누르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원하는 만큼 못 넘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노래 나와도 억지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중고나라에서 10,000원 주고 제가 샀고요. 10,000원. 그 반자동 살까 하다가 수동으로 샀어요. 수동으로 샀는데 얘가 이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은 요건데 쥐덫이야. 쥐덫. 거의 세기가 쥐덫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누르면서 이렇게 좀
망가졌나? 핸드폰을 누르면서 이렇게 좀 해야지 안 망가질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풀옵션 열선 빼고 다 있어요. 원래 여기가 열선 넣는 자리인데 열선이 여기가 원래 열선 들어가는 자리인데 열선 빠져있는 풀옵션. 하이패스도 여기 제가 중고나라에서 10,000원 주고 샀고, 요즘 블루투스도 가끔씩 들어야 되니까 라디오 주파수로 블루투스 잡는 이런 것도 샀고 10,000원, 10,000원, 10,000원. 그 다음에 여기 후방 카메라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후방 카메라까지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활한 이런 대시보드가 없죠. 요거를 좀 더 올리거나 해가지고 좀 욕조에 담긴 듯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많이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뭐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본네트가 너무 팍 꺼지게 돼 있으니까 제가 시트를 아무리 올려도 본네트를 감잡을 수가 없어요. 이 차량을 그래서 오래 탔지만은 이 앞이 전혀 본네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도 안 보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디자인은 정말 원초적. 여기 3개의 풍차 있고 얼마나 원초적이에요. 운전하면서도 이거 눈 감고도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간편함, 직관적. 네, 실내 소개입니다. 기어 레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기어 레버는 좀 특이해요. 이거 테라칸 거에서 떼어난지 기어 레버만 이렇게 좀 묵직한 걸 이렇게 달아준 거야. 보시게 되면 여기 옆에 레버가 있죠. 레버. 여기 오버드라이브. 요걸 누르면은 이걸 눌렀다 껐다 켰다 하면은 이게 작동이 되는데, 이게 들어와 있으면 3단까지만 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누면은 4단, D를 누면은 4단, 오버드라이브 요거 사용하면은 3단까지, 거기서 2단, L은 1단. 근데 L은 거의 진짜 늘 일이 없어요. 속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L을 넣어야지, 안 그러면은 그 급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차가 엄청 꿀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L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2단에 넣는다 그래서 2단 출발이 아니에요. 2단에 넣으면은 2단까지만 변속이 되는 거예요. 자, 2단을 넣게 되면 계기판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여기 L, E 요런 식인데, 2단에 넣으면 2단까지만 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차를 운영해 본 적이 없었을 때는 2단에 넣으면 2단 출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옵션도 있을 거 다 있죠. 물론 싸제로 장착한 거긴 하지만은 하이패스, 블루투스, 카세트까지 있습니다. 거기다 뭐 저기 핸드폰 충전, 그 다음에 거치대까지 있고, 열선 빠진 풀옵션,